안녕하세요. 저희 사회적 경제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18일 화요일 문경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은 이제 구미에서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은 고령이랑 포항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이제 4개의 저녁 진행을 하고 저희가 이제 오늘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설립을 희망을 하시거나 사회적 경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교육은 지금 2시부터 시작을 해서 총 2개 교육으로 이제 과목으로 진행이 되고 6시 정도 마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교육은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박명배 센터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춰주세요. 여기에 참가 신청사항 이런 거 별도로 다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시면 참가 신청서랑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오늘 오신 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고 그 뒤에 이제 컨설팅 신청서 같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반기에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설립 필요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설문지 세 가지 같은 부분은 오늘 교육 다 끝나고 작성을 해주시고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소리가 좀 작아요. 안녕하세요. 방송 소리 받은 박명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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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다시 심해질 것 같아서 우려가 많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하고 이번 주에 경과를 보고 다른 데는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좀 미루어야 될지 좀 혼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간은 국가가 왜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는지, 사회적 경제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1시간 반 정도 설명을 드리고, 물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받고, 두 번째 시간은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하려면 조건은 어떻게 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저는 수녀원 부분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5년부터 사회적 기업 육성법 만드는 일에 좀 관여를 했었고, 이후에 지방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다가 북부 지역에 있는 시군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주는 중간 지원 기관이 없어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저한테 여러 가지를 부탁해서 기획재정부 모임으로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를 만들어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반 정도 할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국가가 왜 육성하려고 하느냐,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로는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국가가 육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패러다임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지식정보사회로 패러다임은 전환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봤을 때 지금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식정보사회에 가장 알맞는 기업의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육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으로 될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렸는데, 유럽이나 미국, 일본과는 다르게 왜 고용 없는 성장이 우리한테 이렇게 중한 병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세 번째로 사회적 경제가 태동하게 된 시장 경제의 한계입니다. 시장 경제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왜 사회적 경제를 택했는지, 이 3가지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고용 없는 성장인데요. 고용 없는 성장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고용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한 이유가 세금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지금 담배를 끊었는데 제가 담배를 피우면 하루에 한 갑을 피우면 4,500원입니다. 한 달이면 13만 5천 원, 1년이면 150만 원 정도 되고 세금으로 내는 돈이 108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지금 32평 아파트에 애들 3명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1년에 32평 아파트의 세금, 재산세가 32만 원 정도 나옵니다. 1년에 32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담배 하루에 한 갑을 피우면 30평 아파트 세 채 값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에 고용이 되어 있는 근로자 단순하게 n분의 1로 쪼개었을 때 한 사람이 1년에 760만 원의 간접세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고용이 해지가 되니까 담배도 얻어 피우고 술도 얻어 먹고 멀리 갈 때 차도 나무차 얻어 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세금을 80만 원 정도 내더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700만 원의 갭이 생깁니다. 이 700만 원의 갭이 실업이 되는 순간부터 거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예산은 지난 15년간을 보면 지금 간접세 비율이 한 55% 정도 됩니다. 국가 예산을 500조로 봤을 때 약 한 270조가 간접세로 거치는데 고용이 간접세에 가장 민감한 작용을 하더라 라는 것이 분석적으로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고용이라는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 대기업이 해결했습니다. 대기업은 국가로부터 공적 자금을 받아서 국가기관 산업을 일으켰고 공적 자금 대기업이 1조 받아가지고 3만 개, 6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게 어떤 문제 때문이냐면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제가 원래 52인데요. 학교 다니거나 이럴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사업을 하시면 근로자가 몇 명이야? 우리는 30명, 우리는 100명, 우리는 500명, 우리는 1000명. 이러면 물어볼 것도 없이 고용이 많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고용을 늘리고 공적 자금을 받아서 느린 고용으로 이윤을 많이 창출했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삼성하고 애플만 보더라도 고용과 이윤 창출은 그닥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적은 고용으로 더 많은 순이익을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지금 순이익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고용으로 보면 애플은 2,000명 정도, 삼성전자는 30만 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삼성이 애플에 비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지경에 처하다 보니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지금 공적 자금을 받아서 일자리 늘리는 사업을 아예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부터. 실제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는 55세부터 고령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년퇴임 나이가 55세가 됐고 55세 정년퇴임한 이후에 신중년 또는 인생 이모작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고용노동부는 55세를 고령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65세부터 고령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현재 고용과 관련해서 대기업들이 심각한 일탈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공적자금은 더 이상 대기업한테 좋은 소재가 못 됩니다. 이미 대기업들의 사내 보유금이 대한민국 국가의 10배를 훨씬 넘는 이런 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가지는 공적자금은 메리트가 없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이렇다면 대한민국 국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간 갖은 노력들을 다하게 됐고 고용노동부 교육인적 자부에서는 실제로 12학급에 한 명의 청소부를 파견하는 방식의 일자리를 만들기도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굉장히 일자리를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청소부는 아직까지 세금에서 급여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일자리는 실제로 과거에 있던 일자리와 가장 다르기 때문에 10년 동안 국가가 쏟아부은 일자리 사업 전혀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안동의 경우는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1년에 60억씩 10년간 600억을 투입했는데 단 한 개의 일자리도 못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각종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시작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과거에 대기업이 만들었던 일자리만큼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기업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을 두고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저는 30명의 요양보호사분들을 데리고 10명의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2008년에 사회적 기업 지정으로 받아서 지금은 세계법인의 16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적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기업밖에 없다 해서 국가는 사회적 기업한테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일자리 사업의 원리는 지금 사회적 기업이 되면 한 사람한테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분이 취약계층이면 140만 원. 평균 1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10명을 지원하면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1년이면 1200만 원, 10명이면 1억 2천을 지원합니다. 이분들이 고용 유지를 9년 정도를 해주면 다시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돈이 1인당 700만 원 곱하기 10명 하면 7천만 원 곱하기 7년을 하면 4억 9천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다시 걷어들여서 다시 공적 자금으로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공적 자금을 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자리를 얼마나 늘리느냐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면 자동으로 공적 자금을 회수해서 주게 되는 거죠. 미국의 경우는 실업 사태가 미국을 치명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실업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는 되지만 미국은 93%가 직접세를 거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실업과 고용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나라에 타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가벼운 감기 정도이지만 우리한테는 고용 없는 성장이 암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시장이라는 게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한민국은 정상적으로 자본주의 발전 경로를 거치지 못하고 이식된 자본주의를 쓰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문제가 확대되어서 우리 문제로 다가온 적이 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는 기능, 사회주의도 시장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시장이 있지만 자본주의는 약간 방위명 시장이고 사회주의는 계획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실제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면서 시장이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유럽이나 미국의 시장은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서 계속 작은 변화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지금 농산물을 대부분 선물 교래를 하고 있습니다. 수확은 9월에 돼야 수확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시장은 3월에 열립니다. 계획된 농산물 시장은 내가 3,000평의 호박을 생산한다. 3월 달에 3,000평의 호박을 미리 팝니다. 그럼 유통업자가 그걸 사가지고 나 3,000평에 있는 저 호박은 이미 내가 샀기 때문에 농사짓는 중간중간 가서 여기에는 비료를 써라 여기는 뭘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농사짓는 사람은 그 사람의 요구에 맞춰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선물 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국가가 보증을 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거래가 문제가 있었을 때 국가가 개입을 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일정한 보증도 서주고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미국은 농산물 선물 시장을 한다는 것은 이미 시장이라는 것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최근에는 따뜻한 자본주의라고 해서 시장보다는 일정한 국가의 기능, 국가의 견제 기능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기능 견제가 많을 때는 작은 정부라고 해서 국가의 기능을 최소화해야 시장이 잘 돌아간다. 그런 변천사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시장은 한 번도 이런 것을 겪지 못하고 계속 그냥 시장이 발전만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원래 시장의 기능이라는 것은 균형 가격을 정하는 일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주가 10만 원을 한다. 한 병에. 그러면 공장에 있는 생산자들은 소주를 많이 생산합니다. 왜? 원가는 1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10만 원이나 하니까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소주가 한 병 10만 원이다. 그러면 사 먹을 수 있는 분은 이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술을 좋아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다. 이러면 저는 소주가 10만 원이어도 사 먹게 됩니다. 그러면 생산을 많이 하고 사 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면 편의점에 소주가 많습니다. 퇴근하다 보면 편의점에 점주가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죠. 명배야, 우리는 8만 원 해줄게. 내 소주 먹어라. 이렇게 해서 소주 가격이 내려갑니다. 소주 가격이 100원이라고 봤을 때 원가가 100원인데 소주 가격, 소비자 가격이 100원이면 공장에서 생산을 안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가 다 쉽게 소주를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소주를 사 먹는 분들은 많습니다. 공장에 생산은 안 하고 사 먹는 분들은 많으니까 당연히 편의점에는 소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저는 소주를 꼭 먹어야 돼요. 그러면 편의점 점주를 찾고 저는 1,000원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파세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서 소주 가격이 1,500원쯤 되면 균형을 이루어서 가격을 정한다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이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중재해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15년 전에 프라다라는 신발 회사하고 이탈리아에 있는 신발 장인이 법정으로 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프라다의 신발이 한 켤레 소비자 가격으로 당시 300만 원을 했는데 똑같은 가죽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탈리아에 있는 장인은 그 신발을 만들어서 27만 원에 팔았습니다. 프라다가 그 장인을 고발했고 1년 넘게 소송이 제기되어서 이 이탈리아에 있는 신발 장인이 패소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장인이 프라다 신발을 사기로 고소합니다. 이유는 이탈리아의 장인이 똑같은 가죽과 똑같은 모델의 신발을 봤을 때 그때 그 원가가 67,000원이었습니다. 프라다는 67,000원짜리 신발을 300만 원에 받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이 됐고 프라다에 있는 변호사가 변론을 이렇게 합니다. 당시에 우리는 67,000원짜리 신발을 만들어서 여성들이 이걸 신고 싶게 하는 마음을 얻는데 200만 원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라다 신발의 원가는 267,000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프라다 신발의 원가는 균형 가격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지금 있는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의 가격, 제 휴대폰도 삼성폰입니다. 또는 다른 물건, TV, 이 프로젝터, 여기 쓰는 모든 물건은 다연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시장이라는 걸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가격을 일정하게 정한다고 하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가져가는 게 되는 거죠? 소비자들이 가져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국가가 보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5명입니다. 큰딸이 대학교 2학년,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 셋째가 중학교 2학년, 딸 아들인데요. 우리 집에는 통신 비용만, 휴대폰 비용, TV, 그 다음에 집에서는 전화번호, TV도 요새 그걸 다 연결되니까 휴대폰 5대 다 합쳐가 통신 비용만 37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통신 비용을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균형 가격이라는 게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균형 가격은 애초에 산업혁명 초창기에 실제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들이 처음 자리 잡을 때 가졌고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몇 단계의 시장이 바뀌고 변형되어서 지금에 이루게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주류 경제학자들은 시장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가에서 봤을 때 사회적 경제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경제가 나오게 되는 미국이기도 한데요. 패러다임은 저는 69년생입니다. 69년 2월
7일, 제가 생일을 까먹었네요. 이거 27일인데 제가 태어난 것은 농촌이었습니다. 저는 위로 누나가 6명이고요. 밑으로 남동생 하나 있는 8남매였습니다. 8남매를 우리 집에서 놓은 이유는 농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자동화되었지만요. 지금 여기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내기는요 4월 말 5월 초에 일주일 내로 모내기를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면 수확량이 가을에 20% 이상 떨어집니다. 이때 한목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모내기를 해야 될 때 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누나 6명은 다 농사 지으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을 건데요. 가깝게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뒤에 농사 의자를 하나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농사 이야기를 제가 조금만 해드리면 이 당시에는 토지하고 소가 돈이 됐습니다. 소가 어느 정도로 돈이 됐냐면 우리 막내 누나가 저보다가 원래는 한 살이 많은데 호적이 잘못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호적을 늦게 나가서 3살 많습니다. 우리 누나는 지금 공무원인데 엄청 좋아합니다. 3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하고 소가 돈이 됐는데 우리 막내 누나가 학교를 갔다 오면 소를 몰고 소꼬를 먹이러 갑니다. 소인데 풀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풀을 뜯어먹게 하다가 소가 쑥이라든지 향기 나거나 독초를 먹게 되면 약간 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치면 이거는 표준어입니다. 여기저기 아니고 지랄을 합니다. 지랄을 할 때 뒷발에 재어가지고 장파열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가 아버지인데 토트를 맞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한테는 소가 훨씬 귀했기 때문에. 우리 누나는 없어도 되는데 소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 정도로 소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때 소를 귀하게 여긴 이유는 소 한 마리를 팔면 4년대 대학 등록금하고 생활비가 가능했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우리 집에는 위로 누나 6명에 남자가 둘이었습니다. 내하고 내 동생이. 그러면 집에 소를 2마리 키웁니다. 일식이 큰 놈은 제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고 이 시기 둘째 놈은 제 동생 대학 등록과 생활비입니다. 우리 누나들은 절대로 무료 교육만 시키지 돈 드는 교육은 아버지가 절대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누나들보다 돈이 훨씬 중하기 때문에. 요새는 못 느끼시는데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우리 8남매를 보고 가끔씩 화가 나면 이 악기 같은 것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어. 예전에 우리 8남매가 자랄 때요. 농촌에는 겨울에 안방에 발을 칩니다. 그러니까 운묵에 뭘 보관하냐 하면 내년에 시종자를 보관합니다. 고구마, 감자, 사과도 국방 이런 거를 발을 쳐가지고 방 운묵에 다 보관을 하는데 제가 새벽 2시쯤 잠이 깨가지고 소주 누워 일났다가 다시 잘라 그러면 소리가 납니다. 사각사각사각. 지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누나들이 배고파가 고구마 먹는 소리예요. 실제로 내년 시종자 다 먹어 제키고 요즘 말로 하면 라면 한 박스 들어오면 하루가 못 갑니다. 8명이.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뭘 배불리 먹은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뭘 많이 없어지고 저는 지금 자녀를 3명 키우는데 옆집은 하나인데 우리 집에 쌀떡 비는 거 보면 우리 20kg 쓰거든요. 요새 한 달에 2가마 써요. 이것들이 밥만 먹으면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봤을 때 8남매를 키웠을 때 왜 이 악기 같은 것들아 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3남매가 먹어줄게도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인데 우리 8남매가 뭐든지 들어오면 사과 한 박스 조리는데 이틀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모직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때 소가 계산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었냐. 지금 우리 딸내미가 대학 2학년인데 한 학기 등록금이 470만 원입니다. 4년을 댕기면 4천만 원입니다. 생활비 한 달에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있는데 생활비 20만 원 주면 1년이면 1천만 원, 4년이면 4천만 원. 합이 8천만 원입니다. 이때 소 한 마리 가격이 8천만 원 했습니다. 농사가 돈이 될 때. 지금 소 한 마리 얼마 하냐? 잘 키우면 800만 원쯤 합니다. 마블링이 좋으면 700만 원, 800만 원. 지금 속값이 굉장히 안정이 돼가지고 좋을 때 800만 원까지. 속값이 떨어지면 500만 원, 600만 원 합니다. 이때는 소가 돈이 되고 토지가 돈이 되던 시대입니다. 누가 존경받았냐? 역량 있는 사람이 어르신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마을에 파인애플이 오면
어느 집에 왔든 간에 한 조각을 우리 할아버지도 보내고 나머지를 드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워낙 농사에 대한 경험도 많고 가장 중요한 당시에 농사와 밀접한 날씨를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할아버지들이 존경받았습니다.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면 할아버지는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많은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진자리, 낮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늘 존경받았어요. 이런 세월이 있다가 70년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도 산업사회로 바뀝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일단 달라집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나들 6명 끌어앉혀놓고 이렇게 교육합니다. 야들아, 너들은 운전면허라도 있는 놈한테 시집을 가야 밥을 안 굶는다. 기술자가 존경받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뭐가 만들어지나? 경로당이 만들어집니다. 경로당 왜 만들어졌냐? 낮에 젊은 사람들이 산업하고 발전시키고 뭔가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할배들이 돌아다니면 갈구치고 걸구치니까 경로당에 들어가자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경로당 만들어집니다. 이때 어른들이 한탄을 합니다. 신문에도 보면 요새 아들은 싸가지가 없어가 네가 어른들 보고 인사도 잘 안 합니다. 왜? 사는 게 바빠서. 실제로 어른들은 이제 존경을 못 받게 됐고 토지와 소도 찬밥 신세입니다. 뭐가 돈이 되냐? 공장과 기술이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돈을 내고 돈을 버는 이런 산업사회가 쭉 지속이 됩니다. 언제까지? 1995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지식정보사회로 전환이 됩니다. 지식정보사회는 누가 존경받나? 사람이면 됩니다. 돈은 뭐가 되냐? 생각이 돈이 됩니다. 생각이 돈을 벌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옥션이라는 회사가 98년에 만들어졌는데 2012년에 미국의 이베이라는 회사에 팔렸습니다. 시가총액 2,700억, 홍보비 광고비 빠지고 약 5천억의 가량에 팔렸습니다. 실제로 옥션은 뭘 가지고 있냐? 공장, 기술, 기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경매 사이트라고 하는 아이디어 하나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계 15위까지 끊어놓고 보면 과거에는 있을 수 없었어요. 대기업이 중심이었는데 지금 15위까지 끊어놨을 때 5개가 생각으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가 지금 세계 15위 안에 들어가 있던 이유는 지금 사회가 과거와는 다른 지식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산업사회면 지금도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이 좋은 세계 1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전 시장을 접근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에 대해서 조금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니까요. 생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요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한 번도 지가 뭘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땔감이 되기도 하고 심어야 될 대상이 되기도 하고 느타리버섯 만들어 먹는 것, 표고버섯 만들어 먹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가구도 되기도 합니다. 이때 이 결과물들은 뭐가 때문에 생각만 바꿔서 얻어진 결과물입니다. 생각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생각을 바꾸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가는 것을 생각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는 장애가 있는 친구들한테 숫자와 글자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무로 된 교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 몬테소리입니다. 이렇게 한 쌍 해가지고 몬테소리는 150에서 200을 받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생각이 변화됐는데 이렇게 나무의 사용이 이렇게 된 거를 이노베이션, 혁신됐다고 합니다. 나무가 훨씬 더 고부가가치의 시대를 만드는데 자 이렇게 혁신될 때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아이디어를 잘 낸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다시 보면 간호사가 장애가 있는 친구한테 대한 애정과 사랑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장애가 있는 누군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혁신시킵니다. 이거를 중기부에서는 소셜 벤처라고 합니다. 왜 이걸 소셜 벤처라고 하냐? 과거의 벤처가 기술 중심이었다면 지금의 소셜 벤처는 누군가에 대한 애정과 사랑 내지는 내가 해결하고 싶은 사회적 문제를 가지는 것, 이것이 뭐를 한다고요? 혁신한다고요. 저는
요양보호사분들 30분을 댔고 수녀원 법인에서 2008년도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나온 이야기 요와 관계에서 잠깐 해드리면 저는 지역자활센터라는 곳에 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모 법인은 그리스도교육 수녀회라고 하는 수녀원이었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복지기관이 제가 서비스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돕는 요양보호사 파견 사업이 합법이었는데 2008년부터 장기요양 기관을 만들지 않으면 요양보호사 파견이 불법이 됩니다. 이래서 제가 우리 수녀원에 수녀님 우리도 장기요양 기관 만들어요 라고 했는데 장기요양 기관은 영리 사업입니다. 수녀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래도 수도원인데 어떻게 우리가 영리 사업을 하겠어요? 이렇게 안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우리 기관에는 30명의 요양보호사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남편이 없거나 생계를 책임지거나 남편이 있는 집은 차라리 남편이 없는 게 나은 놈들만 남편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분은 개밥을 안 준다고 마누라를 죽이고 이런 남편들만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생활이 절실했어요. 우리는 장기요양 기관을 만들지 않게 됐고 30분은 일자리를 잃게 됐어요. 우리 기관에 여러 수많은 실무자가 있었고 저는 실무 책임자가 있는 실장이었는데 제가 제일 만만했는가 봐요. 퇴근하는데 이분들이 저를 기다립니다. 그것도 30명 중에 제가 그때 30대 후반이었는데 이분들은 내보다가 나이가 많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돼 있던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서 그나마 젊은 분들로 뽑아서 저를 술 먹으러 가자고 꼬십니다. 퇴근할 때 4명씩 5명씩 첫날 술을 먹었는데 누님들 안 되겠는데요. 화요일날 또 와가지고 또 술 먹으면 안 되겠는데요. 수요일날 술을 먹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누나들 생각도 나고 전 누나 6명이니까 이 누님들이 오죽 답답하면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붙잡고 이렇게 술을 먹겠나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측은지심이 사람보다가 힘이 세다고 봅니다. 가끔 살면서 우리 마누라인데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아내인데 그때 내가 여러 가지 불쌍한 모습을 보이면 내가 불쌍해지기 시작하면 용서가 됩니다. 사랑하는 걸로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누님들이 불쌍하게 보였고 누님들 내가 내일 생각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우리 수녀님이 내인데 와서 실장님 너무 고마워요. 드디어 사표를 제출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녀님 내 금방 출근했는데 사표는 무슨 사표입니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누가 봐도 제 사인이 아닙니다. 우리 수녀님은 10년 동안 제 사인을 받거든요. 제가 결제했는 거 올려가지고 수녀님이 했으니까 누가 봐도 제 사인이 아닌데 사표라고 제출이 돼 있더라고요. 수녀님 이건 누가 봐도 내 게 아니구만 이러니까 수녀님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도 이 요양보호사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봐요. 지금까지 실장님의 사인을 10년도 왔는데 이거만큼 실장님 사인 다운 사인은 처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보고 나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30분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나는 이 누님들 30명을 내게 살리는데 내 인생을 걸겠다 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장기요양 기관을 만들어서 요양보호사가 행복한 장기요양 기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는 소셜벤처가 안 일어납니다. 저는 이분들만 사랑해요. 어떤 문제가 있냐? 당시에 안동에만 해도 제가 장기요양 기관이 60개가 생깁니다. 서로 노인들을 고객으로 잘 받으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떤 원장님은 요양보호사가 갔다 와가지고 저 할아버지가 내인데 자꾸 직접 떼요. 손도 만지고요. 이러면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 아이고 나이 먹고 손 좀 잡아주면 어떠냐고. 아버지 같은 사람 아니냐고. 잠깐이라도 즐거움을 주라고. 오히려 요양보호사를 뭐라고 합니다. 저는 가차없이 우리 누나들이 행복해야 되니까요. 가차없이 전화해가 할배인데 욕하고 자릅니다. 저는 실제로 요양보호사분들이 마음속에서 불편한 집은 다 잘랐습니다. 47개씩 잘랐습니다. 첫 번째, 성인호하는 어르신. 두 번째, 집에 큰 개 키우는 어르신. 큰 개 키우는 어르신은 요양보호사가 가면 개한테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 어르신에 대해서 보호 본능을 자꾸 자극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큰 개를